논리학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좋은 논증과 나쁜 논증을 구별하는 그런 합리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논리학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인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과 이에 따라 그 논증을 실제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대상인 논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학문 활동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접하는 주장이나 판단은 논증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논증이란 그 추론, 그러니까 하나의 명제나 다른 명제들로부터 다른 명제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추론을 그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대부분의 언어행위가 추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추론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한 것이 논증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읽어보겠습니다. 야구선수 유현진의 팬인 K가 유현진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현진도 길어야 10년 이내에 은퇴하겠군 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시다. K의 판단을 이끌어내는 추론 과정은 아래처럼 논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K의 판단은 아마도 그 자신이 믿고 있는 대부분의 야구 선수들은 40세 이전에 야구 선수로서 현역에서 은퇴한다는 믿음과 유현진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라는 이 두 명제로부터 이끌어낸 것일 것입니다. 논증이란 명제들로부터 다른 명제를 이끌어내는 추론을 언어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K의 판단을 구체적인 언어로 나타내면 아래처럼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논증에서 세 개의 명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K가 주장하는 주된 명제는 유현진은 적어도 10년 이내에 은퇴할 것이라는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이 논증의 결론이라고 하면 이 명제와 명제 외에 다른 두 명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야구 선수들은 40세 이전에 은퇴한다와 야구 선수 유현진의 나이는 30대 초반이라는 두 명제는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된 명제들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논증을 구성하는 명제들 중에 다른 명제들에 의해서 지지받거나 다른 명제들을 증거로 삼고 있는 명제를 결론이라고 하고 결론을 지지하거나 결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증거로 제시된 명제를 전제라고 한다면 논증은 다음처럼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논증은 전제들과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들의 집합이다. 전제란 결론을 지지하거나 결론을 정당하기 위한 증거로 제시된 명제이고 결론은 논증의 주된 주장으로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논증을 구성하는 다른 명제들을 증거로 삼거나 그들에 의해 지지되는 명제입니다. 이 논증에 대한 정의를 도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P1서부터 Pn은 전제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프레미스에서 따온 P. 그러니까 전제가 N개 무수히 많을 수 있으므로 N을 사용합니다. 근데 C는 결론입니다. 컨크루전의 결론. 이 수평선은 전제와 결론을 구분하는 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연진과 관련된 명제 논증은 이 도식에 따라 다음처럼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봤듯이 그 세 개의 유연진과 관련된 논증은 세 개의 명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이고 나머지 두 개가 전제죠. 그래서 이 수평선을 긋고 수평선 위에 전제들에 해당하는 두 개의 명제를 적었고 밑에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그 일정한 논증에서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서 논증을 엄밀하게 분석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망도도 없고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사실 독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전제와 결론을 찾아내고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팁은 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많이 사용되는 결론을 나타내는 표현들과 전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결론을 나타내는 표현들의 대표적인 것이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용어로 같은 표현들이고, 전제를 나타내는 표현들로 대표적인 게 왜냐하면, 무엇이므로,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입니다. 아까 논증의 정의에서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된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따라서 논증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명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명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논증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장, 진술, 명제라는 세 용어는 특별한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논리학자들은 명제 대신에 진술과 문장을 논증의 구성 요소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세 가지는 구분돼야 되고 엄밀하게 구분되었을 경우에 명제가 논증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칠판에서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란 명제들의 집합입니다. 명제들의 집합이 문장이란 문법에 맞게 문법 이 세 가지로서 씁시다. 문장이란 문법에 맞게 배열된 언어적 기호나 단어 같은 언어적 기호들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맞게 기술되기만 했으면 그건 문장입니다. 진술은 이런 문장이 구체적인 사람에 의해서 진술되거나 기술되었을 때 그걸 진술이라고 합니다. 명제는 진술 중에서 참 거짓이 될 수 있는, 참 거짓일 수 있는 그런 진술로서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술 중에 명제가 일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집합으로 나타내 봅시다. 이건 문장의 집합이라고 하면 문장 중에 일부만이 문장 중에 일부분만이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진술되어진 말로 표현됐거나 글로 표현된 문장만이 진술입니다.
진술 중에 참이나 거짓일 수 있는 것이 명제입니다. AJA라고 그 논리실증주의 초기에 그 유명한 분석 철학자죠. 이분이 그 문장과 진술과 명제를 구분을 했습니다. 또 이분에 의하면 문장의 부분집합이 진술이고 진술의 부분집합이 명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거는 이 AJA의 구분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문장이나 문법에 맞게 배열된 단어들의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9개의 언어적 표현들이 있죠. 이것들은 전부 문법에 맞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들이.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선 그 1과 2는 문장 유형으로 볼 때는 동일한 유형이지만 유형이고 참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반면에 2 더하기 1은 3이고 눈은 흰색이므로 3과 5는 거짓의 문장입니다. 4랑 4, 7, 8은 4는 의문문이죠. 7은 감탄문이고 8은 명령문입니다. 이것들은 참이나 거짓일 수 없죠. 이것들은 오직 어떤 것만이 그 참이나 거짓일 수 있냐면 평서문만이 참이나 거짓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자면 1번과 2번, 3번, 5번, 6번, 9번 같은 그 평서문만이 그 참이나 거짓일 수 있는 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사람에 의해서 말이나 글로 사용된 문장의 진술입니다. 이 9가지 문장을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을 하거나 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진술입니다. 명제란 참이나 거짓일 수 있는 그 진술로서의 문장의 의미입니다. 문장이 뜻하는 의미. 여기서 그 1번, 2번, 3번, 5번, 6번, 9번은 전부 평서문이죠. 그러니까 참이나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번과 9번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그 이것이라는 그 지시어가 사용됐고 6번에서는 9번에서는 내일이라는 상황적 용어가 사용됐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것이 무엇을 지시하는가가 알려져야지만 그게 참것이 결정될 수 있겠죠. 9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그 6번과 9번은 이거 자체로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6번과 9번을 말한 사람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어떤 걸 지시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내일이 언제인가는 맥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진술의 경우에는 6번과 9번도 참이나 거짓일 수 있습니다. 자, 명제는 참이나 거짓일 수 있는 진술로서의 문장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6번과 9번 같은 것도 명제일 수 있겠죠. 명제에 해당할 수 있겠죠. 명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해당하면 될까요? 주로 명령문, 의문문 같은 거, 그러니까 평서문을 제외한 것들은 전부 다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명제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그 지시어나 아니면 지시어나 상황적 용어가 사용됐을 경우에 그 진술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명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오늘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 자체는 그 상황적 용어하고
지시어가 사용된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 1일에 서울에 가려고 작정하고 있는 철수가 그 말을 했다면 이 문장은 아래와 같은 뜻일 것입니다. 철수는 2019년 9월 1일에 서울을 갈 것이다. 이것은 참이거나 거짓일 것입니다. 철수가 가거나 안 가거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시어나 상하 의존적 용어가 사용된 경우도 진술이 되었을 경우에는 명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아까 평서문만이 명제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평서문의 경우에도 명제로 취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평서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두 개만 들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거짓이다. 이건 어떤 문장이죠? 이거는 거짓말쟁이 패러독스죠. 거짓말쟁이 패러독스는 어떤 성격을 갖냐 하면 호준이가 한번 얘기해 볼래? 배운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래돼서 이런 특징이 같죠. 이런 문장은 이 문장은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어야 되고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어야 돼요. 참이나 거짓 두 개의 질치 어떤 것도 이 문장에게 부여할 수 없죠. 그래서 거짓말쟁이 패러독스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어떤 문장이에요? 이 문장의 주어가 지시체가 결여된 문장이죠. 지시체가 없어요. 이런 문장의 경우 일부의 철학자, 그러니까 프레게 같은 철학자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런 명제는 주어의 의미가 없으므로 지시체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으므로 참도 거짓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평서문 중에서도 이런 문장들은 명제라고 취급될 수 없습니다. 자, 아까 논증의 정의에서 논증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명제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명제여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PPT에서는 두 개만 들고 있죠. 다른 기호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로 다른 문장이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하나의 명제인 경우. 그러니까 A, B, C가 다 다른 문장이죠. 다른 언어로 쓰여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 개는 어떻습니까? 뜻은? 같습니다. 같죠. 그러니까 세 개의 다른 문장이 하나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하나의 명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장은 여러 가지 다른 문장이 하나의 명제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한 문장이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수와 영희는 지난 일요일에 강릉에 갔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맞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철수와 영희가 같이 갔을 수도 있고 지난 일요일에 강릉에 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철수와 영희가 지난 일요일에 같이 연인 관계가 있죠. 같이 강릉에 갔다는 의미를 해석될 수도 있어요. 이 문장 자체로는 알 수 없죠.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러나 이걸 말한 사람은 분명히 둘 중에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진술로서 볼 때는 이 명제도 이 문장도 명제라고 취급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 요소로 사용되는 세 번째 여기 안 적혀 있는데 그거 잠깐만 설명을 합시다. 나중에 타당성과 개연성에서 다뤄지겠지만 논리적으로 좋은 논증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논증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인 명제들 사이에 참 거짓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에 의해서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느냐 개연성이 높으냐 낮으냐가 평가되니까요. 그래서 타당성이라든가 개연성 같은 논리적인 기준을 논증을 평가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제가 논증의 구성 요소여야 돼요.